영화 300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된 스파르타. 확실히 스파르타는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돌연변이 국가였습니다. 인간이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라는 괴물에 엄청난 권한을 양도한 이후 역사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 설정에 대한 수많은 경우의 수가 펼쳐졌는데요. 스파르타만큼 검소, 절제, 희생, 그리고 불굴의 의지라는 인격을 주조해 극단적 병영국가를 만든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만큼 스파르타는 잔혹한 노예제와 개인성을 말살하는 끔찍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스파르타라는 국가 모델을 신봉하기도 했어요. 일단 플라톤이 이상국가의 현실적 모델을 스파르타에서 찾았다는 사실은 유명하죠. 또 고대 로마인들도 스파르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들을 스파르타와 같은 혈통이라고 주장했고요. 르네상스에 이르면 토머스 무어가 스파르타를 염두에 두고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스파르타에서 한참 떨어진 한국에서마저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말을 흔하게 쓰잖아요. 도대체 스파르타가 뭐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 확고한 아이콘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걸까요?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스파르타가 있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신석기 때부터 인간이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이후 기원전 3000년경 청동기 초기 시대에 가면 올리브와 포도가 그리스에 뿌리 내리면서 그를 따라 정착지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죠. 특히 비옥한 땅과 온화한 기후, 그리고 너른 평야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중남부 지역에 정착촌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정착촌들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1100년경, 그러니까 청동기 중후기에 가면 그 사회 발전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미케네 문명이 꽃피운 시기예요. 그러나 이 찬란했던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 철기로 무장한 도리아인의 남하와 바다민족의 침략으로 모두 불에 타 멸망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킨 도리아인들은 차마 그리스 땅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라코니아, 메세니아, 아르고스 세 지역을 나누어 정복해 정착을 합니다. 이 중 그리스인들이 신화 속 영웅 라케다이몬이 궁을 세웠다고 해 라코니아라고 불렀던 지역에는 에우로타스 강을 따라 평원이 쫙 펼쳐진 비옥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비옥한 지역에 4개의 큰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중 2개 촌락이 동맹을 맺어 나머지 2곳을 멸망시키면서 2명의 왕이 다스리는 폴리스가 하나 탄생합니다. 바로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는 라케다이몬의 부인 스파르테를 도리아식으로 부르는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스파르타를 라코니아의 중심 도시로 보기도 하고 아예 스파르타와 라코니아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척박한 땅에 세워진 다른 폴리스들과 달리 강과 비옥한 평야를 끼고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외부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 폐쇄적인 문화가 형성되었죠. 외부와의 교류가 적다 보니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발 고급 문명이 닿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화려한 도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벽조차 짓지 않을 정도로 외부에 관심이 없는 농촌 집합체였죠. 이를 두고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차 스파르타를 찾는 미래의 방문객들은 과거 스파르타가 막강한 국가였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아마 스파르타 유적지에 가시게 된다면 투키디데스의 이 예언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둔형 폴리스인 스파르타가 웬일인지 기원전 8세기 중엽부터 슬슬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무렵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은 척박한 그리스 땅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해외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전적인 도리아인들은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있냐며 슬쩍 이웃이자 형제 나라인 메세니아를 쳐다보는데요. 메세니아는 면적은 작지만 파미소스 강가 근처에 비옥한 평야가 있어 수확량이 많았거든요. 또 스파르타가 일찍부터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반면 메세니아는 군사력 강화에는 딱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원전 743년 제1차 메세니아 전쟁이 발발하죠. 그러나 메세니아와 스파르타 사이에는 2400m 높이의 타이게투스 산이 놓여 있어 대대적인 전투보다는 소규모 충돌이 자주 일어날 뿐이었어요. 문제는 그 충돌이 20년이나 진행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 지난한 전쟁의 승패를 가른 건 메세니아에 발생한 전염병이었죠. 그렇게 스파르타는 힘이 빠진 메세니아에 승리한 후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패배한 메세니아인들은 스파르타의 노예나 다름없는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스파르타인들을 위해 일해야 했죠. 이때부터 스파르타 특유의 계급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스파르타의 계급은 셋으로 나뉘었어요. 제1계급은 완전 시민으로 동료들, 평등자라는 뜻의 호모이오이였죠. 이들은 스파르타의 통치계급이었으며 전체 인구의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호모이오이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할당받아 노예들로 하여금 그 땅을 경작하게 해 그 생산물로 먹고 살면서 자신들은 오로지 정치와 군사 분야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 다음 제2계급은 변두리 사람들이라는 뜻의 페리오이코이였습니다. 이들은 도리아인들이 처음 라코니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스파르타가 메세니아를 정복할 때 자진해서 항복한 포로들이었죠. 페리오이코이는 라코니아와 메세니아 외곽에 살면서 농업을 하고 제1계급에서 금지된 상공업에 종사했어요. 이들은 참정권은 없었으며 유사시에는 전쟁에 참여했고 딱히 핍박은 받지 않은 채 해외여행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반자유민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3계급이 바로 포로들이라는 뜻의 헤일로타이예요. 헤일로타이는 국가 소속의 농노로서 스파르타의 거의 모든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타이게루스 산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메세니아 헤일로타이들이, 동쪽에는 라코니아 헤일로타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대부분 스파르타의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로잡힌 포로들이었어요. 헤일로타이는 자신이 살던 땅에서 호모이오이를 위해 농사를 지었으며 수확의 반을 상납했습니다. 또 이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가 호모이오이의 수발을 들었죠. 당시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이 자신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비그리스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과 달리 스파르타는 이례적으로 그리스인을 노예로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던 헤일로타이는 기원전 685년 같은 도리아계 국가인 아르고스의 지원을 받아 제2차 메세니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처음에 메세니아인들은 그동안 축적했던 도끼를 담아 스파르타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끝내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기원전 668년 진압되고 말죠. 이로써 스파르타는 이전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해 총 8,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영토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그리스 전체에서 가장 넓은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스파르타는 이전보다 더 많은 헤일로타이 노동력을 확보해 다른 그리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나 최강국이 되는 데에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계급인 호모이오이가 1만 명 정도라면 헤일로타이는 무려 25만 명이 됐거든요. 25만 명이 또 독립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 머릿수에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모이오이들은 불가피하게 모두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스파르타는 본격적인 군사국가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이 개혁을 총괄한 것이 바로 리쿠르고스라는 인물이었어요. 리쿠르고스는 왕족이었는데 그는 스파르타 혼란기 때 정치적 위협을 피해 외국으로 망명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를 떠나고 보니 자신의 조국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우물한 개구리였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크레타 섬과 이오니아 그리고 이집트 등지에서 법, 정치, 사회, 군사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한 후 이 연구를 토대로 스파르타를 개혁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 이 시기에 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의 왕이자 자신의 조카 칼리우스가 귀족들에게 휘둘려 사회가 엉망이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리쿠르고스는 개혁 의지가 충만했지만 스파르타인들의 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오죠. 그 신탁은 바로 아폴론 신이 리쿠르고스를 통해 스파르타인들에게 레트라라는 법을 내려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리쿠르고스 전기를 썼던 플루타르코스마저도 리쿠르고스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들을 죄다 모아 확인을 해보니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리쿠르고스가 실존 인물이 아닌 아폴론 신을 인간으로 형상화한 존재일 가능성도 제기돼요. 그도 그럴 것이 올림피아 신들 중에서 도리아인과 가장 관련이 깊은 신이 바로 아폴론 신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열리는 주요한 종교 제전들은 대부분 아폴론 신을 경배하기 위한 거였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아폴론 신에게 바치는 카르네이아 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제전을 치르느라 스파르타인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제때 보낼 수 없게 돼요. 고로 스파르타인들이 리쿠르고스의 법과 제도를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그가 결국 인간이 아닌 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리쿠르고스가 스파르타의 법과 강력한 교육 체계를 도입한 덕분에 스파르타는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그 아이콘으로서의 스파르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개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리쿠르고스는 법을 통해 스파르타 정치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했죠. 앞서 말했듯 스파르타는 이원적 세습 왕권 체제였습니다.
두 명의 왕이 있었어요. 두 왕은 권력을 동시에 가졌고 한 명이 전쟁터에 나가면 다른 한 명은 나라를 지켰죠. 리크루고스는 이 두 왕의 권한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왕 2명을 포함한 30명의 원로에, 즉 게루시아에 넘겼어요. 게루시아는 60세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번 뽑히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종신직이었죠. 게루시아는 민회가 다룰 안건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했으며 나아가 왕을 감사하거나 최고법원의 기능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리크루고스는 아펠라라고 부르는 민회를 설치했어요. 민회는 30세 이상 스파르타 태생 남성으로 구성되었죠. 민회는 게루시아가 준비한 안건에 찬반 투표를 했지만 이 또한 게루시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명목상의 기구였습니다. 이는 스파르타의 경쟁국 아테네가 민회를 중심으로 민주정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과 정반대의 양상이었어요. 스파르타인들에게 시민의 권리란 사치스러운 개념이었죠. 그 이유는 당장 언제 헤일로타이의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데다 같은 도리아계 국가인 아르고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패권을 놓고 자주 전쟁을 치르는 준전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제도와 생활 방식은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 아닌 전사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때마침 그리스 전 지역에서는 영웅적 귀족의 일기토가 아니라 장비와 머릿수, 그리고 병사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중무장 밀집 대형 전술을 도입하고 있어 스파르타는 일부 시민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전사가 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위 팔랑크스라고 부르는 중무장 밀집 부대는 각 병사가 무려 30kg 이상의 무거운 장비를 착용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한마디로 엄청난 체력이 요구됐던 거죠. 또 그렇다고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밀집 대형으로 정렬해 대형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했기에 전우들 간의 끈끈한 협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병사 개개인은 긴 창을 오른손에 쥐고 큰 방패를 왼손에 들어 자신의 심장과 옆 동료를 보호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목숨을 오른쪽 전우에게 맡기는 셈이 돼버렸죠. 옆 전우를 믿지 못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점점 내 쪽으로 당길 테고 그만큼 전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심지어 맨 오른쪽 사람은 자기의 오른쪽을 방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 사람이 방패를 자기 쪽으로 당겨버리면 엄청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때문에 맨 오른쪽은 가장 용맹한 전사가 자리 잡았어요. 결국 팔랑크스끼리 격돌하게 되면 아군의 가장 강한 우익이 상대의 약한 좌익을 얼마나 빨리 깨부수어 적을 둥글게 말아 포위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혹은 적군 전열의 중간을 무너뜨려 적병이 공포에 질리게 되면 그 전투 또한 승리로 판명났죠. 고로 그리스 팔랑크스 전투에서는 맨 앞줄의 병사가 전사하면 그 뒷줄의 병사가 그 자리를 재빨리 메워 대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군사교육은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공포라는 본능을 최대한 억누르고 동료를 믿을 수 있게끔 정신무장과 협동심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 간 계급이 나눠지기보다 호모이오이라는 동등자 개념이 강조되었죠. 그만큼 스파르타는 팔랑크스 안에서 무엇이든 같게 혹은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러한 연유로 리크루고스가 최초로 스파르타의 공교육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스파르타 시민은 모두 훌륭한 전사가 되기 위해 아고게라는 곳에서 공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공교육을 통해 스파르타인들은 개인이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국가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평생에 걸쳐 주입받게 되죠. 스파르타의 평생에 걸친 전사 육성 프로젝트는 출생 후 곧바로 시작되었는데요. 일단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했죠. 그 결정은 부모가 아니라 부족의 원로들이 했는데 아이를 레스케라고 하는 공회당에 데려가 검사를 했습니다. 이후 건강하고 장애가 없으면 키울 수 있었지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타이게투스산 깊은 골짜기에 버렸다고 하죠. 심사에 통과한 아이들은 7살이 될 때까지 부모나 유모가 양육했어요. 양육자는 아이가 달라는 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옷을 자주 갈아입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세심하게 돌보아주거나 응석을 받아주지 않았던 스파르타 아이들은 마치 혼자서 크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렇게 7살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집을 떠나 아고게로 알려진 교육기관에서 같은 또래 아이들과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생활했으며 그 무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이가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반대로 나머지 아이들은 우두머리나 상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고요. 아이들은 이러한 무리 단위로 6년 동안 파이도노모스라고 불리는 교사에게 글과 체육 등 기초교육을 받았습니다.
13세부터는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본격적인 훈련 과정에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초등 과정을 졸업하고 중등 과정에 들어선 거죠. 아이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속옷을 입지 않았으며 1년 내내 망토 한 벌만 걸치고 살았어요. 또한 맨발로 다니며 신체를 단련하고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힘겨루기를 해야 했습니다. 또 밤에도 절대 불을 켤 수 없었으며 에우로타스 강변에서 꺾어온 갈대로 잠자리를 만들었죠. 이 모든 것이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년들의 음식은 항상 적었어요. 모자란 양은 재량껏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밭이나 어른들의 공동 식사에서 음식을 훔쳐야 했는데 붙잡히면 매를 맞았죠. 이러한 체벌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둑질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한 스파르타 소년이 새끼 여우 한 마리를 훔쳤는데 상급반 선배에게 그것을 들킬 위기에 처하자 옷 속에 여우를 감췄고 끝까지 자신이 훔친 걸 들키지 않으려다가 옷 속 여우에 의해 물어뜯겨 죽었다고요.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서 소년들은 군사교육과 읽기와 쓰기, 그리고 군사훈련용으로 개발된 노래와 춤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겸손과 예절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늘 침묵할 것, 혹여 말할 일이 있다면 핵심만 찔러 간결하게 말할 것을 교육받았죠. 이는 전장에서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릴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유시간은 거의 없었고요. 14세가 되면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방법은 손과 발을 이용해 상대방을 강물로 밀어넣는 모의전이었죠. 또 때로 왕과 장군들이 직접 나와서 아이들의 모의전을 보는데 이때는 두 팀으로 나뉘어 실제 전쟁처럼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죽는 아이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고개 과정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죠. 그리고 18세가 되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시민을 선발하는 과정을 치러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뽑히면 왕의 친위대로서 최고 지휘관이 될 수 있었으며 원로회인 게루시아까지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 코스의 첫 출발은 비밀 공작대로 알려진 크립테이아의 일원이 되는 거였죠. 크립테이아의 임무는 용감한 전사로서 전투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헤일로타이드를 통제하는 거였어요. 그 일환으로 크립테이아는 에프로이라는 행정관이 매년 헤일로타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 그 즉시 출동을 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에프로이는 총 5명의 행정관 또는 감독관으로 매년 민회에서 선출되었는데요. 이 에프로이는 권한이 점점 확대되어 나중에는 왕과 게루시아를 뛰어넘는 절대 권력이 되죠. 어쨌든 에프로이가 전쟁을 선포하면 크립테이아는 단검과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가지고 지방 각지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리고 낮 동안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헤일로타이드를 살해했어요. 특히 그 지방 헤일로타이들 중 가장 힘센 자와 용기가 있는 자, 그리고 리더십이 뛰어난 자들을 골라 죽였죠. 이는 반란의 싹을 없애는 동시에 헤일로타이들 사이에 공포를 심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크립테이아에게 전투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청년 교육의 일환이기도 했고요. 스파르타 전사는 자신들보다 월등히 많은 헤일로타이를 감당하기 위해 한 명당 12명을 너끈히 해치울 수 있어야 했죠. 이렇게 선발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19세가 되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졸업을 하는 것이죠. 아고게를 졸업할 무렵 아이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겁이 없으며 어떠한 괴로움도 참아낼 수 있는 스파르타 전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졸업을 하면 끝이 나느냐?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서야 본격적인 전사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어 30살 만기 제대까지 병영에서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30세가 넘어야 시민권을 획득해 민회에 참석하는 정식 시민이 될 수 있었으며 보통 스파르타 남성은 25세쯤 결혼을 하는데 정작 병영을 떠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 또한 30세가 넘어서였죠.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스파르타는 그야말로 평생 교육, 평생 군사훈련이 보장되어 있었으니까요. 15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피디티온에 소속되어 60세까지 다른 전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군사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피디티온은 일종의 밥상 공동체이자 전쟁터의 전투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혼이 생기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기존의 조원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평생 같은 밥상머리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전장터에서는 그의 방패가 내 목숨을 담보하고 있으니 뭔가 공동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 싶으면 곧바로 탈락시켜버리는 겁니다. 혹여 어느 밥상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는 시민권이 있어도 스파르타에서 그야말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이 국가적 왕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이처럼 스파르타에서 개인이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였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호화로운 만찬을 즐길 수 없을 테니까요. 시민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팔랑크스를 운용하기가 쉽거니와 지배계급인 호모이오이들 사이의 불평등을 없애야 다수의 피지배 계급을 한마음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피디티온에서 다 함께 먹는 식사 메뉴는 검은 선짓국이었습니다. 돼지피와 고기, 그리고 식초와 소금을 넣어 만든 아주 묽은 수프였죠. 이 선짓국은 워낙에 맛없기로 유명했는데 이를 맛본 한 외국인이 이제야 스파르타인이 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다죠. 이처럼 스파르타에서는 모든 것이 금욕적이었어요. 스파르타인들은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었으며 사치품 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또 금화와 은화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다만 녹슨 철폐를 화폐로 쓸 수는 있었죠. 가치가 낮다 보니 거래를 하려면 엄청 무겁고 큰 쇳덩이를 짊어지고 가야 해서 거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도둑질도 어렵고 교역도 불가능했고요. 스파르타인들은 재물보다는 전사로서의 명예를 얻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즉, 아테네가 시민의 정치적 평등을 추구했다면 스파르타는 경제적 평등에 방점을 둔 거예요. 한편 아테네 여성이 평생 집안에서 갇혀 살았던 것에 비해 스파르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꽤 높았습니다. 일단 재산권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었으며 남성이 죽으면 아내가 그 유산을 상속했죠. 이 때문에 소수의 부유한 여성이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또 스파르타 여성 또한 7살부터 남성들과 어울려 달리기, 레슬링, 투창 던지기 등 격렬한 운동을 했습니다. 또 여성들은 소심함이나 두려움의 태도를 없애기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는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가진 여성이 강한 전사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스파르타 여성들 또한 자신이 강한 스파르타 전사를 낳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한 어머니는 전장터로 나가는 아들에게 방패를 건네주며 이 방패를 들고 돌아오거나 방패에 들려 돌아오거라 라고 했다죠.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어떤 여성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8명 모두 전쟁터에서 전사하자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여, 나는 너를 위해 8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8명의 아들을 너에게 바쳤다 라고요. 그렇게 스파르타인들은 전사로 태어나 전사로 늙어갔고 60세가 된 스파르타인들은 신생아의 신체 검사를 담당하는 원로가 됐으며 소수의 사람은 게루시아에 들어가 정치와 재판의 일부를 담당했어요. 스파르타의 젊은이들은 이 지독한 과정을 모두 마치고 조국을 지켜낸 무엇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노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리크루고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스파르타는 점차 애국심 강한 이들로 이루어진 군사강국이 되었죠. 그리고 기원전 6세기 스파르타는 넘쳐나는 힘을 감당 못했는지 자연스럽게 팽창주의적 대외 정책을 펼쳤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도시 국가들을 상대로 하나하나 동맹을 체결해 나가는데요. 마침내 기원전 500년 오랜 경쟁국인 아르고스를 제외한 펠로폰네소스 중남부 도시 국가와 일부 다른 지역 도시 국가들을 연합해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목적은 한데 뭉쳐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자신들의 힘에 두려움을 느껴 누구도 함부로 전쟁을 걸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지상 최대 병영국가인 스파르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대원칙은 최대한 전쟁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스파르타의 대원칙이었지만 역사적 흐름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바로 페르시아 전쟁 한복판으로 그들을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전쟁 때 스파르타는 군사 강국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 전말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기원전 499년 페르시아 영토 내 그리스인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오니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 땅으로 가 동포들에게 반란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죠. 당시 스파르타의 왕 클레오메네스 1세는 아리스타고라스의 요청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물론 페르시아 제국의 위력을 알았던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반란 지원을 외면했는데 이상하게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만이 호응을 합니다. 그러나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의 지원에도 이오니아 반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리고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의 지원이 다리우스 1세를 분노케 하죠. 그러나 딱히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던 다리우스 1세는 기원전 491년 그리스 국가들에게 복종의 의미로 흙과 물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흙과 물을 보낸 대부분 폴리스들과 달리 아테네와 스파르타만이 제국의 사신을 처형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죠.
그렇게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는 약 2만 5천의 보병과 600척의 함대를 이끌고 대대적인 그리스 침공에 나선 겁니다. 페르시아는 에게해를 건너 에레트리아를 파괴하고 아테네로 들어가기 위해 마라톤 평원에 상륙했어요. 한편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요청으로 전체 시민군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2,000명의 군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군은 카르네이아 종교제전을 하는 중이었기에 보름달 이전에는 누구도 스파르타를 떠날 수 없었어요. 보름달이 뜨기까지는 파병 결정 후 앞으로 6일이나 남았으며 스파르타에서 마라톤에 도착하려면 최소 열흘은 걸렸습니다. 때문에 스파르타는 2,000명의 병사를 파병하긴 했으나 결국 마라톤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전장터에 도착하게 되죠. 이미 아테네는 밀티아데스의 신들린 전술로 페르시아군의 대승을 거둔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마라톤 전투의 모든 공이 아테네로 돌아갔고 스파르타는 망연자실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0년 동안 아테네의 무용담을 들어야 했던 스파르타는 두 번째 페르시아 침공에 이르러서야 그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 정벌을 위해 기원전 480년 봄 현대 추산으로 6만에서 30만의 병력 그리고 600척의 함대를 동원했죠. 한편 페르시아 침공 소식을 들은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은 코린토스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리스 연합은 만장일치로 최강 육군을 가진 스파르타의 지휘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최종 전략은 우선 스파르타군이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 지상군을, 아테네 해군이 바다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격퇴하거나 그게 안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 보급 문제로 철수하게 만드는 거였죠. 또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을 시에는 폭 6km밖에 안 되는 코린토스 지역을 한계선으로 잡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요새화해 페르시아군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필 또 스파르타의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카르네이아 제전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아무래도 국가 존망이 걸린 일이다 보니 제전 기간에 병력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정예병, 그리고 1,000명의 페리오이코이와 900명의 헤일로타이를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보냈죠. 사실 이들은 테르모필레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모두 자신들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300명의 선발 기준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지가 최우선의 기준이었다고 하고요. 또 레오니다스는 떠날 때 아내 고르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좋은 남자와 결혼해 훌륭한 아들을 낳으시오 라고요. 한마디로 스파르타 정신으로 무장한 자살 특공대였던 겁니다. 스파르타가 테르모필레 협곡에 도착했을 때는 그리스 연합까지 포함해 7,000명 이상의 병력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테르모필레 좁은 관문의 낡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고 그 뒤에서 교대로 싸워가며 페르시아군을 상대했죠. 스파르타군은 그간 훈련해온 모든 기량을 최대한 쏟아부어 전술을 이행했습니다. 후퇴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적군에게 무시무시한 맹공을 펼치는 등 한몸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작전들을 펼쳤어요. 때문에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경무장 보병들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자리에서 녹아내릴 뿐이었죠. 이러한 상황은 그리스인 배신자가 페르시아군에게 새끼를 알려줘 그리스 연합군을 포위할 때까지 내리 3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페르시아군이 새길로 들이닥칠 거라는 소식을 들은 레오니다스는 그리스 연합군 대부분을 최후 결전지인 코린토스 지역으로 후퇴시킨 후 페르시아군의 추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승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든든히 해두라. 오늘 저녁 식사는 저승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고 스파르타군과 그리스 연합군은 진영을 최대한 펼쳐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창이 부러지면 허리에 단검을 뽑아 싸웠고 칼이 부러지면 돌을 주워 싸웠으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주먹과 이빨을 동원해 싸웠다고 하죠. 그렇게 테르모필레 전투는 그리스의 페르시아 전쟁 첫 패배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살 특공대의 무모한 행위는 그리스군에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비쳤고 수적인 열세에도 페르시아군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었어요. 반대로 페르시아군에게는 그리스군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었죠. 이후 여러 해가 흐른 뒤 테르모필레에는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지나가는 낯선이여, 가서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하시오. 그들의 법을 받들고 우리 여기 누워있노라고. 한편 스파르타가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의 행군을 지연시킨 덕분에 그리스 함대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충분한 정비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아테네 장군 테미스토클레스의 지휘 아래 그리스 연합 함대가 페르시아 함대 200에서 300여 대를 침몰시켜 대승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의를 상실한 크세르크세스는 본국으로 철수를 하게 되죠.
다만 크세르크세스는 떠나기 전 마르도니오스 장군의 요청으로 자신의 호위 부대인 이모탈 부대와 정예기병 등을 그리스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마무리를 장식한 플라타이아 전투가 벌어지죠. 사실 이 전투는 테르모필리 전투와 살라미스의 전 못지않게 중요한 전투지만 다른 전투들에 비해 극적 요소가 떨어져서인지 잘 회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전투야말로 스파르타 군대가 왜 동시대 최고의 군대였는지를 알려주는 그야말로 스파르타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스파르타가 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 스파르타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기에 마르도니오스에 의해 초토화된 아테네를 보고도 도무지 움직이질 않았죠. 이에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자꾸 이러면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해 결국 스파르타의 출병을 이끌어냅니다. 스파르타의 진군 소식을 들은 마르도니오스는 아테네 북서쪽 65km 떨어진 플라타이아의 진지를 구축했어요. 플라타이아는 아소포스 강이 흐르는 그리스 중부 보이오티아 지방의 분지죠. 이곳은 페르시아 편으로 돌아선 테베와 가까워 물자를 수월히 공급받을 수 있었고 평지이기에 페르시아군의 강점인 기병을 운용하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현대학자들 추정, 마르도니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 7만에서 12만과 그리스 연합군 약 3만에서 7만 5천 명이 플라타이아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연합군의 총지휘관은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였어요. 그는 레오니다스의 조카로서 레오니다스의 어린아들 플레이스타르코스의 섭정 및 후견인을 역임하고 있었죠. 한편 페르시아의 마르도니오스는 급하게 전투를 끝내기보다 전쟁을 최대한 길게 끌어 그리스 연합의 붕괴를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리스 연합군이 소통이 되지 않고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는 계획을 수정해 이 무질서한 군대로 곧바로 돌격해버리죠. 그리스군은 페르시아군의 각계격파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엉망진창인 상태를 극복한 것이 바로 스파르타군의 압도적인 공격력이었어요. 전략이고 뭐고 스파르타군의 무력에 페르시아군이 그대로 밀려났고 결국 총지휘관 마르도니오스의 사망과 함께 페르시아군이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이후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땅을 영영 밟지 못하게 되죠. 페르시아군을 그리스에서 몰아낸 뒤에도 그리스 연합군은 전쟁을 계속하기로 했고 총사령관 파우사니아스는 그리스 동맹군을 이끌고 해군 원정을 계속해 페르시아 지배하의 비잔티움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죽은 마르도니오스 막사에서 스파르타식 선짓국 대신 페르시아의 화려한 음식을 맛봤기 때문일까요? 파우사니아스가 느닷없이 친페르시아 성향을 마구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페르시아 옷을 즐겨 입는가 하면 사로잡은 크세르크세스의 친족을 돌려보내면서 크세르크세스의 딸과 혼인을 하고 싶다는 서신을 보냈죠. 그리스를 페르시아에 넘겨주겠다면서요. 물론 이 계획은 금방 탄로납니다. 게다가 그는 비잔티움에 참주 행세를 하며 그리스 동맹국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죠. 결국 그리스 연합군은 해군 총사령관이 무능하다며 총지휘권을 아테네에 넘기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스파르타 본국은 파우사니아스를 소환하고 다른 장군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였죠. 결국 아테네를 중심으로 기원전 478년에서 477년 사이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기에 이릅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이후 페르시아와의 내통 혐의로 사망에 이르지만 그가 뿌린 이 씨앗은 그리스를 양분시킨 엄청난 파국으로 자라나게 되죠. 어쨌든 그와 별개로 페르시아 전쟁 이후 수백 년간 스파르타의 육군은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라코노필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스파르타의 문화와 정치 체제에 대한 애호를 말하죠. 도입부에 말한 것처럼 시대를 초월해 항상 라코노필리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아테네에서 테미스토클레스 이후 정권을 잡은 키몬이라는 정치인이 엄청난 라코노필리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를 아테네와 스파르타 양국 체제로 만드는 것을 꿈꿨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키몬이 이끄는 델로스 동맹이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뒤집어 놓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기원전 464년 스파르타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거죠. 지진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이때를 틈타 메세니아의 헤일로타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른바 제3차 메세니아 전쟁입니다. 헤일로타이들은 무기를 들고 자신의 주인을 잔인하게 죽였고 메세니아에 있는 페리오이코이 도시 두 곳이 합세해 스파르타를 총공격했죠. 이에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과 아테네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정확히 말해 스파르타의 친구 키몬에게 부탁한 거죠. 키몬은 스파르타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헤일로타이의 반란이 성공하면 아테네 노예들도 이에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고 민회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아테네에서 중무장부병 4,000명이 스파르타로 향하게 되죠.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군이 스파르타에 몰려들자 헤일로타이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이토메 산으로 후퇴해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포위 공격에 능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헤일로타이들이 이토메 산에 참호를 파고 깊숙이 숨어있는 바람에 그 포위 기술이 통하지가 않았죠. 무엇보다 아테네 병사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가 왜 야만인이 아닌 그리스 동포를 노예로 삼아 이렇게까지 학살을 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떠들고 다녔어요. 이를 들은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헤일로타이와 붙어먹을까 겁이 덜컥 나 당장 아테네군에게 돌아가 달라고 말합니다. 외교 관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스파르타의 친구 키몬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였어요. 이 때문에 아테네에서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던 키몬은 한순간에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고 결국 도편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투키디데스는 제3차 메세니아 전쟁이 10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적었지만 현대학자들은 아마 4년이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대략 460년경 헤일로타이의 반란이 진압된 건데요. 그러나 헤일로타이들을 진압하자마자 스파르타는 키몬의 추방 이후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아테네와 곧바로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스파르타는 내리막길을 걷죠. 지진의 피해로 스파르타 전사 호모이오이 계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이에 페리오이코이를 정규군으로 편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이르렀고 이는 전투력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절제와 검소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리쿠르고스 체제도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이 다음 이야기는 그리스의 자살이라고 불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